17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중금리 상승 전에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개월 만에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높았던 청약 경쟁률로 최근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발행 이후에는 주가의 조정 가능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반도체 웨이퍼 파운드리 업체, DB하이텍, 다른 후공정 업체들, 한미반도체, 테크윙, 테스나, 유니테스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이 출시됩니다.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첫 시도라 주목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쪽 인증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삼성 SDS, 이니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18일 화요일 코스닥 시장의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업체 액트로가 상장합니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1차 납품업체고요.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 샤오미, 화웨이에까지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유사 업체들에 비해 공모가는 저평가돼 매력적이지만 카메라 관련 업종들이 최근 실적 부진에 따라 주가도 주춤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선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19일 수요일엔 제5회 한중 경제협력 포럼이 열립니다. 현대차부터 포스코, 알리바바, 화웨이를 비롯한 대기업들, 그리고 동국제강, 포스코대우, 세종텔레콤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국 소비주보다는 남북 관계와 관련한 한중 기업들 간의 대북 사업 내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공개됩니다. 앞서 나왔던 속보치는 전분기보다 4.1% 성장,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대해 대단한 수치라며 연 3% 이상의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0일 목요일 일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2차 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종 대상 목록이 확정됩니다. 2천억 달러 규모 대상에는 의류, 가전 같은 일상 소비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9월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최근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연기돼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1일 금요일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7월 의사록 발표 이후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나왔지만 소수 의견에 불과했고요. 최근 고용지표 부진으로 10월 금리 인상으로 분위기가 옮겨진 상황입니다. 향후 금리를 올릴 경우 보험과 증권업종 주목하셔야겠습니다. 7월 동안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공개됩니다. 4분기부터의 디램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하락세가 시장의 전망을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모바일 디램 수요 정체, 그리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최근 대형 IT주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8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공식 제조업은 5개월 내 최저, 비제조업은 11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중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ES와 함께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로 알려진 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도 하반기 전략 제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각종 인공지능 그리고 프리미엄 고해상도 TV 제품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TV 시장 진출과 관련한 신제품이 기대되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SFA, 예스티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8월 말 주목해볼 북한 관련 주요 일정입니다. 비핵화 시간표와 함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될지 여부도 체크하셔야겠고요.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청장이 나갈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8월 21일 날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게 이제 올 들어 처음으로 늘리는 거예요. 8월 21일 날 처음으로 늘리는 건데요. 이 왜 늘리게 되는지 이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몇 주째 지금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8위안대까지 지금 떨어졌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주말에는 위안화가 1% 이상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21일 날 샀다. 이건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날 제가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고 하는 매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 뉴스가 뭐였냐면 이 샹하이 화신 국제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부도났다라는 거예요. 부도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샹하이 화신 국제의 신용 등급은 무려 트리플 A 등급이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딱 듣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뉴스가 제 가슴을 그렇게 뒤흔들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요, 개인들은 조금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가 큰 곳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투자 적격, 투자 부적격으로 나뉘게 돼서 이미 아르헨티나나 터키에 대한 국채는 세계 어떤 은행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트리플 A 등급이나 더블 A 등급 정도가 무너질 경우에 은행들도 같이 아파진다라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샹하이 화신 국제라고 하는 회사는 트리플 A 라는 그레이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도 아파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큰 회사냐면 이 회사 한 회사에서 올해 발행한 국채 규모, 그러니까 채권 규모가 296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중국에서 부도가 났던 채권 규모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엄청나. 최근에 중국에서 AA 등급의 회사도 한번 부도가 났었죠. 올 7월 말까지 중국에서 부도가 난 회사채 규모가 333억 위안. 그리고 올해 돌아오는 이 회사채 규모가 7,500억 위안. 내년은 더 큽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건강할 때 한번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림자 금융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히 데미지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같이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샹하이 화신국제라고 하는 회사가 디폴트가 됐다. 그 신용 등급이 트리플 A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이제는 아무리 시진핑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버티는 것은 힘들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자본 이탈까지 생기면 중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주말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차관급 회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어떤 그 발표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의 발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 대응 요인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위안화를 평가 절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위안화가 1%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1985년대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일본을 프라자 협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급등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무역 수지가 호전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위안화의 강세 전환을 이 무역 전쟁의 끝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명기가 있습니다. 바로 DMI라고 하는 건데요. 확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DMI가 어떤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파란색 마이너스 TI가 초록색 ADX를 위에서 꺾어 내려오면서 관통할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어딘가. 정확하게 저점을 요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늘 저점이 나왔었어요. 게다가 적어도 지난 주말에 중국 정부 자체에서 위안화에 대해서 앞으로 좀 평가 절상적으로 갈 것 같은 뉘앙스를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뉴스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뉴스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저는 위안화 하나만 지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여기였고요. 이거는 현대시멘트인데, 자 다음 날 금요일 날 아침에 거의 경협주들이 모두 다 개파락이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그랬는데 전부 다 전약 후강이었어요. 그죠? 다시 올랐어요. 아마
월요일 날 충격은 있을 것이다. 시가가 충격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판이 깨졌느냐, 깨진 건 아니고. 그러면 폼페이오 방북이라는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있을 9월 달의 스케줄은 다 깨지는 것이냐. 가령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깨지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의 스케줄도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그죠? 합의점을 찾고 해결이 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은 전약 후강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에 주가가 7월 24일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부담됐던 그죠? 부담됐던 분들은 자, 이건 현대시멘트고요. 한일 현대시멘트. 부담됐던 분들은 아마 월요일 날 개파락 구간. 그래서 다음 주는 전약 후강 정도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중요한 건 저 위에서 큰 판이 깨진다라는 시그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물론 솔직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또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또 매수하시기는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이번 기회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변수라든지 악재 없이 주가가 싸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악재나 변수 없이 주식을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마이스터도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런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